내가 심고 내가 이걸 처분을 해요. 근데 이 품값을 내가 또 받아야 돼요. 우리 식구들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이 쓰려요. 이거 보시다시피 품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비리는 건데 오를 때 기다리다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버리면 되는데 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처분을 하고 비닐을 뺏겨야 돼요. 내가 심어놓고 내가 수확을 해서 품값은 받고 해야 되는데 버리는 것까지 내가 돈을 받고 해야 되니 작년에도 무파동이 나서 이 내면 바닥에 농사꾼 세 분이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생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세 분이 진짜 아유 제가 이 일을 하지만은 아유 내가 왜 오늘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수강원 정호성입니다. 강원도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와 여름철 서늘한 기온 그리고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변화와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강원도 고랭지 농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원, 오늘은 강원도 고랭지 농업의 현실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MBC 김준겸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강원도는 여름 배추의 주산지로 꼽히는데 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홍천의 고랭지 농가를 직접 다녀왔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홍천 율전리에 위치한 해발 650m 하뱃제 마을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 원래 이맘때면 이 풍년을 맞은 농민분들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배추를 뽑고 있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취재진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 코를 찌르는 듯한 배추 썩는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축구장 4개 면적에 달하는 드넓은 밭이 이 푸른 배추빛이 아니라 온통 노란색, 갈색, 썩은 배추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네. 농민들은 정말 자식처럼 정성 들여 예쁘게 키운 배추를 예쁘게 수확해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대형 트랙터를 몰고 와서 멀쩡한 배추들을 그대로 짓이기면서 전부 밭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네. 수확의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 시기인데 마을 전체가 온통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네, 김 기자의 말처럼 마을 정체가 초상집처럼 무겁고 참담한 분위기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의 시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직접 키운 배추를 자기 손으로 파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정말 취재진이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마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내가 정말 공들여서 자식처럼 키운 배추를 갈아엎는 이 일을 지금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 씁쓸한 표정으로 더는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인터뷰를 지켜보던 마을 이장님도 한마디 거드리셨습니다. 모든 영농자재 비료니 농산 모든 값은 다 올라갑니다. 영농자재는 20-30%씩이요. 해마다 올라 뛰는데 이건 거꾸로 농산물은 20-30%씩 떨어져요. 그래도 정부에서 이게 조금만 비싸면 좀 난리칩니다. 텔레비전 물가가 비싸서 하면 제일 어디를 먼저 잡냐 하면은 이 농산물 잡을 것도 없는데 농산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가 안정을 맞추다 보니까 농산물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묵나물 값도 안 돼. 참 묵나물도 이렇게 놔두면 내버리겠습니까? 다 주워가지.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이거 주워가려도 겁시나 못 주워가요. 가도 안타까워서 다 그냥 썩어도. 농사의 희망을 품고 파종을 했는데 그럼 적어도 본전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지금 이 배추밭을 예시로 들면서 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정말 홍천에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시기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네, 농민의 그동안에 흘린 땀방울이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배추를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갈아엎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수확을 할수록
오히려 빚이 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추 한 상자를 수확해서 포장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 비용이 약 10,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내다 파는 값이라 하죠. 즉 산지 거래가는 1,500원에서 4,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괴리가 크네요. 그렇죠. 즉 한 상자를 출하할 때마다 농민 지갑에서 최소 6,000원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예. 게다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비료값, 그리고 재료값, 농약값,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근 요즘 많이 덥죠. 그리고 그렇죠. 덥기 전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이렇게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름철에 앞당겨지면서 배추를 폐기해야 하는 시기까지 여름철마다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래서 농민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본인이 정말 애지중지 키운 배추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교롭게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강원 농산물의 가격 폭락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풍년의 비극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홍천 배추 폭락 사태뿐만 아니라 무와 감자, 양파 등 강원도의 주요 농산물들이 이 비슷한 이유로 매년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이번 홍천 하베제 정상에서 발생한 배추값 폭락 이슈도 농민분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을 꼽고 있는데요. 수입이요. 네. 자, 이제 채소를 출하할 시기가 다 됐는데 이때마다 정부가 중국산 채소를 수입하거나 이 미리 수입해 놓은 중국산 채소를 보관해 놨다가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이 국내산 채소들의 경쟁력과 값어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자, 농민들은 채소값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렇게 잠재우는 것도 우선 중요하겠지만 네. 동시에 이 국내 농가들의 어려운 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현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농가 보호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홍천 이외에도 강원도에 고랭지 농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평창, 강릉 등 다른 고랭지 농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취재를 하기 전에는 이게 홍천 하베제 정상에만 국한된 일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강원도 고랭지 농업 벨트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평창과 강릉, 태백 등 도내 대표적인 고랭지 채소 주산지들에서도 이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밭대기를 팔았는데 병이 오고 그래가지고 출하를 못 시키고 이거는 집에서 좀 먹으려고 따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가 없어가지고 그 값이 없어서 네, 난리예요. 올해 농민들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또 한전에는 2,600평을 한 출하를 했고 올해 이제 무를 6,500평을 심었습니다. 출하할 때는 어떤 데는 그 출하 비용이 안 나온 것도 있고 최하로는 이제 2,000원까지 내가 어제 아침에 보니 2,000원까지 나왔고 2,000원 받으면 수확 포기해야죠. 2,000원, 3,000원, 4,000원 받으면은 수확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너무 낮아도 이거 뭐 조금 낮는 게 아니고 너무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폐기 처분 내가 이제 그 한 사람 우리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 폐기 처분 배추 폐기 처분 신청했다 그러더라고. 그 가격이 없으면 가격이라도 이렇게 받쳐주면은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 가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2년 동안 완전 바닥 시즌에 이거 뭐 생산비는 고소하고 그날 출하는 그 출하 비용이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래 물가가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은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모든 거를 왜 농산물 그 가격을 가지고 안정을 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 하고 그럼 농민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큰 이렇게 톱니바퀴 우리나라가 국가가 돌아가는데 그 톱니바퀴 요만한 농민이 숫자도 얼마 안 돼. 그래 요만한 톱니바퀴 이빨이 하나 나가면은요 그 큰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이럴 때 대책을 안 세워주고 지금 대책 세워줘야죠. 강원도는 전국 여름 고랭지 배추 농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농가들이 무너지면 당장 이번 겨울철 국가 전체의 배추 수급망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 농가의 불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강원도와 그리고 전국 농업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농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이 따를 것 같은데 해당 지자체나 정부의 뭐 보상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네, 우선 농민들의 생활 지장이 지금 정말 큰 상태입니다. 네.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종잣돈 없는 건 당연하고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영농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악재와 악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를 본 홍천 하배제 일대에서 삶을 비관해 삶을 좀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에도 홍천에서 배추 농사를 하는 농민분 한 분, 그리고 올해도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한 배추 농민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현재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보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책이 있는데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날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하배제 정상에서 벌어진 이 배추값이 폭락하는 이런 이유는 자진 폐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매우 좁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홍천 지역에서는 113억 원 규모의 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실제로 이 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본 농민분들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네. 또 지원 규모도 농가 한 가구당 400만 원에 그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본 농민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군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농가의 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은 또 원하는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원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또 마련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이 출하량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시기가 딱 이맘때잖아요. 이때 이 배추값 폭락으로 농사를 망쳤다는 생각에 무조건 배추를 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게 아니라 네.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이 출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해서 시장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홍천군도 군 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 대형 저온 저장고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좀 협조를 구해볼 예정이고요. 네. 홍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가소득 보전 기금이나 또 지자체와의 계약 재배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 예산만으로 마련하는 대책은
모든 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산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든지 혹은 수급조절 매뉴얼의 법제와 같은 좀 더 넓고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들이 가장 강조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농민들이 원하는 저온 저장고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랭지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가격 폭락과 이상 기후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이번엔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원주시 의회 이야기인데요. 제10대 원주시 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첫 달 회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10대 원주시 의회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원주시 의회 문정환 의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정환입니다. 예. 자, 일단 당선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36만 원주 시민분들, 여기 더해서 동료 의원들께 시간은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당선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36만 시민과 원주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4년간을 다시 허락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분의 우리 원주시 의원님들이 원주시 의장이라는 중책을 믿고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이 이제 의원께서 원래 4분이었는데 네. 26분으로 2분이 늘어난 첫 의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정말 가장 좀 중대하게 느껴지실 시기일 것 같은데요. 이번 10대 의회 슬로건을요, 시민의 오늘을 살피고 원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10대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시민과 함께하는 네. 시민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의회는 네. 존재한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예. 원주 시민들께 느끼게 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예.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나 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예산을 만들고 예.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의원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화합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제정을 만들었으면 정책적 예산의 네. 어떤 그 효과가 예. 우리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까지 확인하는 그런 책임 의장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네. 그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방금 강조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시의회 의장께서 해내셔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집중시키는 전략은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네. 36만 명의 생각을 26분의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니까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목소리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특정 계층이나 그 특정 단체의 그 네. 기득권을 위한 행정이나 예산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 오직 원주시와 네.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위한 그런 한 목소리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되 네. 방향성은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바로 시와 시민을 위한다. 원주시와 원주 시민분들을 위한 예. 곳이다라고 정리를 네,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 이제 10대 의회 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초선 의원분들의 좀 비율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원주 시민분들께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좀 강화를 시킬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는 게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이 좀 더 확충될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 여기 더해서 의회 사무국은 또 운영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가실지, 그걸 이제 의장님께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 원주시 의회의 26분의 의원님 네. 중에 15분의 의원님이 초선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반면에
저희 의원님들이 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은 걱정하지 마셔라.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회와 원주시 네. 의회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원주시 의회는 두 교섭단체가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네. 근데 각자 우리가 9대 때는 각자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번 10대에서는 각 교섭단체가 협의하에 예. 의원 전체 교육을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첫 사례일 거고요. 네. 아마 이게 협치의 첫 출발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의장이 돼서 예. 우리 의회의 조직이나 음. 그다음에 정책 지원관들의 분포나 이런 거를 좀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의회 인사권은 독립이 돼 있지만 네. 예산권이나 조직에 대한 운영권, 구성권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지방의회에 넘어와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네.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그런 지방의회법이 빨리 제정이 된다는 목소리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아직 그러니까 완전한 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네, 그래서 반쪽짜리 지방자치다라는 그렇구나. 평가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할 예. 때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 네. 뭐 5분 발언, 각종 건의안, 그다음에 조례제정 등이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10대, 9대 때는 행정사무 조사라는 특위 가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예. 행정사무 조사를 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 때 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네. 제도적 보완이 좀 미비해 보여서 제가 행정사무 조사 특위를 발동을 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후속 조치나 제도적 보완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이제는 네. 개선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들여다봤고요. 네.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행정도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 10대 원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관행이라는 핑계 아래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송곳 같은 행정사무 조사를 네.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송곳 견제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수도권 시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주시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에 더불어 첨단 산업 육성, AI를 포함해서 드론 여러 가지 분야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가 도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좀 정체되느냐 그런 중요한 기점에 놓인 것 같은데요. 시의회 차원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뒷받침을 해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이제 저희가 역할을 좀 생각한다면 원주가 이제 최근에 AI 특화 시범 도시에도 선정이 됐었고 예. 올 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AX 사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A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조 원의 규모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국가 재정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AI 특화 사업 같은 시범 도시도 1981억이라는 예산 중에 1,434억이 국비예요. 국비. 예. 그래서 결론은 이 두 사업을 보더라도 국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과밀화된 수도권 안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 힘을 지방 정부로 이양을 할 것이냐가 예.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지방에서도 주말 것 많죠. 광역 교통망이 잘 돼 있는 원주지만 원주까지의 접근은 참 좋아요. 네, 내부가 문제. 원주 안에서의 교통은 아직 수도권에 비하면 미비한 예. 상태거든요. 예. 그 교통을 어떻게 우리가 풀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원주가 준공영 대중교통제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요 말씀은 드리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이렇게 그럼요. 창출하는 그럼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선택을 하겠죠. 네. 내가 수도권에 있는 게 더 좋은지 그렇죠. 원주로 원주로 내려온 게 더 가는 게. 좋은지 이 기업이 왜 원주로
어떤 매력을 너희들은 갖고 있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만의 어떤 특화된 네. 그런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준비를 원주시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진짜 고금리의 뭐 고물가에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분들께서 골목 상권에서 느끼시는 이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침체된 지역 골목 상권에 또 민생 경제 이렇게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의회 차원의 그런 예산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어디에 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네. 9대 원주시 의회에서도 예. 저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네. 일단 지역화폐의 규모를 좀 늘리자. 지역화폐요. 네네. 네. 지역화폐를 이제 물론 이제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지만 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네. 큰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는 봤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민선 9기에서는 네. 지역화폐가 좀 이렇게 예산이 늘은 것 같긴 하나 아직 그 규모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활권에 눈만 돌아보면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법률도 있고 네. 조례도 있어서 대형 유통상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력과 유통망으로 생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경영하는 우리 동네 가게 네. 이거는 지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는 조례를 좀 완화를 시켜서 네.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우리 이웃들, 요 골목골목의 상점들이 지금 올해만 이제 3군데가 신규 지정을 받았고요. 세 곳이요. 네네. 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일단 뭐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고 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사업에 이제 원주에서 2군데의 상점가가 네.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 5억여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특화 사업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군데의 상점가가 신규 지정을 받았는데 면 단위가 한 군데 있어요. 이거는 아마 첫 사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경기에 침체된 경기에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도 발굴하겠고 예. 사업도 또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의장님께서는요, 시민분들에 있어서 의회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에 방문할 때 혹은 어떤 그 조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의회 문턱을 넘는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실 생각이시죠? 우리 원주시의 의원들은 좀 다가서기 좀 힘든 사람들이야라는 심리적 거리감도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없애고 싶고 예. 네, 사실 제가 공식적인 의정 활동일 때는 의회 차량을 이용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를 활동을 할 때는 제 개인 차량에 아예 이름을 넣어서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공개를 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네.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네. 저희 의회의 어떤 활동상을 잘 모르세요. 시민분들께서. 네. 그래서 의회는 원주시를 위해서, 원주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자주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현장에서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원주시 의회에 지금 저 뒤로 보이는 예. 우리 브리핑 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9대까지는 없었는데 20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공간을 마련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언제든지 정책적인 그 설명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10대 의회는 예전과 같지 않은 시도를 좀 몇 개를 해보려고 지금 법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원주시 의회와 하는 인문학 기행, 아니면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학교
네, 민주시민 학교 뭐 이런 네. 걸 좀 제가 만들어서 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지금 네. 법률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채널이 확장될 수 있겠네요. 네. 다변화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많이 만들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36만 원주 시민분들께 꼭 좀 한 말씀 올리고 싶다면 자유롭게 좀 풀어주시죠. 36만 원주 시민 여러분, 2년간 우리 원주시 의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표를 달라고 약속을 할 때 내걸었던 공약은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잘못한 부분은 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26분의 의원님들 더 신명나게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삼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는 제10대 원주시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원주시 의회 문정환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이번엔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오른 박길선 의장님 모시고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이 9대 11대 도의원회에서 이번에 3선하셨네요. 네. 12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에 선출도 하셨는데 소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삼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오면서 여러 역할을 맡아왔지만 의장이라는 그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보다 150만 도민을 위해 더 큰 책임을 맡았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은 지역 소멸과 민생 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장을 맡게 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기울이며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협치와 통합의 역할도 크시잖아요. 네. 이번 의회에서 그게 또 강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특히 강조하신 뭐 통합의 슬로건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그 의회는 이제 24대 30이라는 의회로 다 구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양쪽 대표단이 또 저 포함해서 서로 협치하고 네.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원구성을 했어요. 특히 그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데는 우리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데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서로 네.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네. 훌륭하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반기 원구성이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네. 의장님도 한숨 놓으셨겠어요. 예, 저도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흐뭇하고 네. 또 의원님들이 역량이 많이 높아져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회기 때 의원분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특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그 12대 때는 그 일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품격 있는 의회, 네. 또 미래를 생각하는 의회로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는 의회는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원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부딪히고 민생 현장에서 그분들의 욕구를 갖다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보다 만족도 높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격 있는 의회는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의회입니다. 의원 행동 강령 자문을 강화해
해서 네. 청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네. 미래를 생각하는 의회는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의회입니다. 디지털 혁신 의정 시스템 의원과 의원별 AI 보좌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께서 의회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그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품격 있는 의회, 예, 미래를 대비하는. 네. 알겠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아무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 하는 관계인데요. 의장단 우상호 도지사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오고 계신지요? 어떻습니까? 네. 개원 이후에 우상호 도지사님과 여러 공식 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식 이후에는 강원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고 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강원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 협력하고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거나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협력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판과 경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우상호 도지사와 몇 번 만나셨습니까? 10번 이상 만났죠, 벌써. 많이 만나셨네요. 네, 많이 만났습니다. 첫 회기 때 일단 7월 예. 초에 만나셨죠? 예, 7월 첫날 네. 오후 5시에 그 경축 만찬연에 초대해서 네.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합의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우상호 지사님은 그래도 사선의 그 국회의원과 그렇죠. 대통령 실장을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네. 폭넓고 생각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작은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의회 개원 후에 이제 우상호 지사 5,227억 원 추경 심사가 의결됐어요. 하지만 의원들은 또 2,15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향후에 건전한 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회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네, 7월 개원 이후 도의회는 5,227억 원의 규모의 추가 경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필요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했지만 2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했습니다. 도의회는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운영 계획, 상환 계획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도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년 강원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단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난 11대 의회가 3차 개정법 국회 통과에 큰 소리를 내면서 숱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네. 정부의 5급 3특 수도권 1급 체제 탈피 기조에 있어서 도의회 역할, 네. 기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 4년 강원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11대 도의회와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이끌어낸 것은 강원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네. 이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수도권 1국 체제를 넘어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책인 만큼 강원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확보한 특례가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AI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수소 등 강원의 미래 전략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5국 3특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강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특별자치도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발전을 위한 12대 도의회 역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강원도가 안고 있는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소멸과 의료, 네. 교통, 산업 등이 그건데 이번 의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고 싶은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원이 안고 있는 과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소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경제는 물론 의료와 교육, 교통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의료와 교통 인프라 확충처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 의회는 입법과 예산 심사를 통해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청년이 머물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강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강원 18개 시군 각각의 특성과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균형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거고 또 의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강원 18개 시군이 저마다 다른 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적경지역, 폐광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도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균형 발전이 어렵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 산업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 기반을,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관광을, 적경 지역은 규제 개선과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앞으로도 강원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역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의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 됐습니다. 도의회 변화와 혁신 어떤 부분들이 체감이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의장 임기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네. 건지 마무리 말씀과 함께 네. 부탁드리죠. 제가 처음 도의원이 되실 때와 비교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고 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번 의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도민이 체감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례가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는 변화를 만드는데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 도민들께서 정말 일하는 의회였다. 도민 곁에서 제 역할을 한 의회였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면 그것이 의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를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며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고자 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집행부를 감시 비판하되 지역 발전과 민생 정책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죠. 통합과 협력, 소통의 정치로 도민의 삶에 맞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광원,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